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 이게 깨어있는 마음과 과학이 어떻게 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숨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모인 것이 쳇바퀴 돌리는 데에 이제 또 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자본을 바탕으로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사회의 어떤 조직망이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저마다 한 자리, 그러니까 한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남보다 더 나은 자리,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한 경쟁, 또 약육 강식, 또 적자 생존이라는 어떤 동물의 생존 논리가 우선하는 승자 독식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편으로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인간이 생존의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과연 그렇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인간일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동물적 차원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생존 본능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방기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처럼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철학적 질문이 있어 왔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침의 이 행위도 결국은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의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의 한 귀퉁이에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인간의 길을 모색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함을 배우라. 철학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은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답변되어진 어떤 그 정보를 우리가 또다시 습득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함을 배우라는 거죠. 철학함. 이 철학함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위가 되는 것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칸트는 우리에게 촉구했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머리가 복잡하고 번뇌스럽고 뭔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무엇인지 잡히지 않는다. 그 속에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 하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의 어, 삶은 해결을 향해서 한 발짝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에서 나 자신을 향한 질문이 없다면 그 삶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나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또한 반드시 질문과 더불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어있는 마음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먼저 작동이 될 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그 부귀,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를 누리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머물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과 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구나 싫어해요. 저부터도 싫어요. 그리고 제가 처해 있는 이 어떤 결핍의 어떤 그 공간들이 어떤 때는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방법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나의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추구할 수, 어,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이 가남과 처남에 처해 있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당한 방법, 공정한 마음, 이것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공정한 마음이에요. 공자가 말하고자 마음이에요. 여기 마음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편법을 동원해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냥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남들이 다 가니까 나도 가지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공정한 마음으로 가난에 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공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중요한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깨어있는 마음을 이제 오늘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거죠. 이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을 쓴 도순 처치라는 사람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의 감정과 유전자의 관계를 아주 깊이 파헤쳤어요. 우리 뭐 요즘 유전자와 이런 마음들이 연결된 책들이 수많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책 역시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 저자는 지금 현재 그 EFT 유니버스라는 그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EFT가 뭐냐면은 어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 유전자에 끼치는 어떤 영향,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수백 편의 논문이나 또 임상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의 이 감정과 자유함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유전학적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죠. 과학을 통해서. 근데 여기에서는 모든 과학이 의학도 심리학도 천문학도 뭐 유전공학도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책이 한 줄도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주관적 마음이 객관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입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죠. 유전자와 뇌의 관계. 지난번에 우리 뇌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측두엽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갓 스팟, 신의 영역이 이 측대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내가 즐거움과 행복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 측대업에서 전자기파가 발생해가지고 우리의 이 그러니까 뉴런이, 신경 뉴런이 이렇게 막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이 가스팟을 건드려주는 순간에 이 배선이 막 바뀐다는 거예요. 쫙쫙쫙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우리의 모습, 삶의 어떤 태도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뇌과학으로 밝혀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입증한 것을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이라는 책이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어, 증거 자료로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한층 더 확고한 이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그 입장과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DNA 구조 속에 갖고 온 것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 바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또 후천 면역학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대립이 되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의 중간마당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극과 극이 있으면 중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이 있는데 이 중간 지점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광대하다. 그래서 이 중간 지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의 일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깨어있는 마음의 과학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창조력 배우가 있어요. 이 배우를 과학이 입증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이해하기가 얼마나 용이한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어떻게 물질적 형태를 창조해내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이 책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주변에 보니까 암 환자가 너무도 많아요. 그리고 암이 이렇게 진전이 돼서 내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기까지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많이 걸리면 10년 정도 걸린다는데 내가 지금 암이 이제 몇 개다 판정을 받으면은 이미 10년 전에 시작됐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 제가 새롭게 아는 사실은 뭐냐면 전혀 몇 달 전까지 한두 달 전, 3개월, 4개월 전에 건강검진할 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이게 뭐 때문인가라고 서울대학 교수님 아는 분이 이런 쪽에 연구하는 분이 있어서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분은 아주 부단히 코로나 백신 맞지 말자고 엄청나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하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다른 일로 전화하다 통화를 했더니 이 얘기를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아요? 그냥 세 명에 한 명꼴이라고 우리가 통계가 나왔는데 세 명에 한 명꼴이면은 한 가족 사인이 있으면 한두 명은 암 환자는 소리잖아요. 이런 현실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이제 한마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신. 그 백신이 면역 체계를 높여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암을 유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백신이 이제 면역력을 키우려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해서 뭔가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 그 뭐죠? 혈액암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주변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간암, 폐암 뭐 하는데 에, 주변에서 이제 갑자기 몇 달 전에 이게 말기암이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암 치료에 들어갔어요. 판정 말기암이다, 뭐 3기다, 4기다 하니까 암 치료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두 달, 3, 4개월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골수까지, 폐까지, 뭐 혈액까지 막 혈소판이 막 감소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은 이미 호스피스 병동 들어갔고 어떤 분은 호스피스 병동 들어가기 직전이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그냥 간암이다 했는데 불과 암 치료받는 몇 달 사이에 폐로, 골수로, 또 여기 갈비뼈로, 그리고 혈액으로 다 전이돼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까? 암세포가 이렇게 급속히 온몸에 퍼질 수 있는가? 했더니 이제 그게 백신 후유증이다. 이렇게 이제 이 서울대학 교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입증된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건강했던 건장한 그 40대 남성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또 50대 여성이 갑자기 암에 걸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또 있구나 했는데 제가 그 암 얘기, 백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떼어서 보면 뭐 만질 수도 있고 뭐 아무튼간 종량의 일종이니까 물질인 거죠. 그런데 이 암세포가 이렇게 물질화 되기까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신호 체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짐짓 무시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이 물질로 만들어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의 이 책에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몸을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각자가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이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처음부터 그러면 쫙 다 있었던 거 아니죠.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두 사람, 세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의 생각. 그 단 한 사람의 생각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책을 보면서 이 종이도 만들어내고 또 이런 컴퓨터 화면도 만들어내고 이런 어떤 줌 미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생각한 것, 그것이 우리 전 지구인을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하듯이 감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감정이 내 주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 에너지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이제 철학적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아주 혁명적으로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나 이념이 바뀔 때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냐? 이것은 우리 지구인들이 15세기, 16세기 이 정도까지도 우리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태양과 별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그랬는데 아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지동설을 얘기했잖아요. 이것만큼 우리 지구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은 없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전환, 우리 생각의 전환. 자, 우리가 천동설 중심으로 살 때와 지동설의 어떤 논리 속에서 살 때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그냥 보통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전환이 이런 발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에너지가 물질의 부수적 현상이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암세포 예를 들었듯이 이 물질이 되기 전에 어떤 그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물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방사성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 붕괴되는 속도 이런 것이 보면은 방사선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어떤 딴 걸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기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물질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을 만든다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에너지죠. 그러면 이것이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논리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을 가지고 보면 물이 상온에서는 그냥 액체, 리퀴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물에다가 에너지를 높여주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변해요. 수증기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또다시 냉동실 같은 데 물을 넣어서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주면은 에너지를 빼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단단한 또 고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체도 될 수 있고 액체도 될 수 있고 기체도 될 수 있는 어떤 변형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찰자 효과죠. 오로지 관찰이라는 행위만이 우리가 관찰하는 행위만이 에너지의 물결을 우리 주변 세계에 구성하는 물질 입자들로 분解시키고 있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그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 혹은 무엇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화두예요. 화두. 그러면 이 관찰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물질 입자를 붕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실험을 통해서 했죠. 과학적 입증. 관찰자 효과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중 슬릿 이게 벽면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이중 슬릿 구멍 두 개를 뚫고 여기다 빛을 통과를 시켜요.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그 미니 특강 때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그러면 통과를 시키면 이게 빛이 이제 파동으로 막 나갑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슬릿을 또 통과를 시켜요. 한 번 더.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파동으로 가서 저쪽 벽면에 파동으로 물결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관찰자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 슬릿을 통과하는 순간 슬릿 통과하고 여기에 또 벽면이 있을 때 이 사이에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로 되는 파동이 아니라 입자가 점점 찍혀서 나타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 관찰자 효과에서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마음 상태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난다. 빛은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지 않으면 파동으로 나타나다가 사람이 보면 입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 에너지를 가지고 이 우리의 주변을 입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입자라는 것은 우리가 입자 덩어리가 되면 이게 물질이 되는 거고 우리의 주변에 어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